안녕하십니까, 정도준 교수입니다. PBR이 1.0 미만이라고 무조건 저평가는 당연히 아니겠죠. 실제로 이러한 기업의 실체가 부족한데 PBR 등이 낮아서 저평가로 잘못 인식하고 투자하는 경우를 우리는 밸류 트랩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밸류 트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순자산 이익률 ROE가 자기 자본 비용보다 높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은 시장을 이길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PBR과 PER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령 애플의 PBR과 PER는 38과 28인데요. 아마존은 9와 60입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애플의 자본 이익 창출력이 아마존보다 4배 이상 높지만 이익 지속성은 오히려 아마존이 애플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시장의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레버리지 효과를 제거하고 본연의 사업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총자산 영업이익률 즉 ROA와 평균 자본 비용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런 밸류 트랩에 빠지지 않기 위한 3가지 방법 중 단어 하나에 대한 설명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어떻게 비교해야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경영 성과를 측정할 때 우리는 2가지 원칙을 적용하는데요. 하나는 현금주의와 또 하나는 발생주의입니다. 경제자 여러분들께서도 현금주의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바로 가계부기 때문입니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기록해 주는 거죠. 발생주의는 현금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의 발생을 기록해 주는 건데요. 이런 현금 유입과 수익 발생, 현금 유출과 비용 발생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현금 유입과 수익 발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살펴보면요. 현금은 유입됐는데 수익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선수금과 선수 수익이 되겠습니다. 돈은 들어온 거죠. 하지만 먼저 받았기 때문에 수익은 안 잡힙니다. 나중에 그 해당되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채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현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있죠. 바로 매출 채권과 미수 수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했는데 돈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발생했지만 현금은 못 받은 경우 앞으로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선수금, 선수수익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내가 앞으로 뭔가 제공해주면 되는데 먼저 받았어요. 왜? 나는 그만큼 능력이 좋으니까 먼저 받은 거죠. 그래서 선수금과 선수수익은 부채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매출 채권과 미수 수익 내가 뭔가 제공해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왜요? 내가 뭔가 파워게임에서 밀리고 있는 거죠. 나중에 받을 거기 때문에 자산이긴 하지만 내가 이 자산에 해당되는 건 나중에 받아야 돼요. 이거는 나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현금 유출과 비용 발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돈은 나갔는데요. 비용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선급금이나 선급비용이에요. 내가 돈을 줬지만 이건 미리 준 거지 내가 비용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자산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현금은 나가지 않았지만 비용은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나중에 내가 그에 해당되는 것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좋은 소식이고 어느 게 나쁜 소식일까요? 내가 돈을 미리 줬어요. 그만큼 내 입장이 안타까운 겁니다. 나쁜 소식이죠. 내가 나중에 돈을 준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매입 채무죠. 이거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 부채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수금 또는 선수수익이나 매입 채무, 미지급금 이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반대로 매출 채권, 선급금 자산으로 하고 있지만 이거는 나쁜 소식이죠. 이것을 수익 비용과 엮어서 생각해 보시면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이 발생되는 비용은 좋은 뉴스입니까? 나쁜 뉴스입니까? 부채지만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을 일으키는 비용은 좋은 소식이에요. 반대로 자산이지만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을 증가시키는 수익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수익 비용이 들어와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수익 비용이 현금과 발생주의 차이에 의해서 기록해주는 매입 채무나 매출 채권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본다면 좋은 비용인지 나쁜 비용인지 좋은 수익인지 나쁜 수익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금 흐름과 발생주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앞에 있는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냐면요. 돈은 나가지 않는데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자산을 평가할 때 생기는 손실 항목이 됩니다. 가장 우리가 떠오르기 쉬운 건 바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한다고 돈 나가진 않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비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하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자산의 가치가 훼손됐을 때 우리는 자산 손상이라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비용으로 기록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가 오염이 됐어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겠죠.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비용 처리를 하는데 아직 처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은 안 나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매출 채권에서 생기는 건데요. 매출 채권이나 또는 미수금은 내가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근데 줄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못 받게 되겠죠. 이게 바로 대손상각비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용은 생겼는데 돈은 나가지 않는 경우, 이 경우도 아주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그 금액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것은 한국전력공사인데요. 이 한국전력공사의 비용 항목 중에서 제일 큰 비용은 맨 위에 있는 원가입니다. 그 다음은 급료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빼고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뭐냐면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더불어서 대손상각비도 그 다음 금액에 포함돼서 본다면 한전 입장에서 돈은 나가지 않지만 비용 처리하는 이 금액들이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러한 자산평가 손실이 임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기업의 사례는 롯데하이마트인데요. 롯데하이마트가 작년에 보시면은요, 무려 5천억 가까운 순손실이 났습니다. 그 전년도보다 10배가 늘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큰 영업 손실의 주된 원인이 바로 영업권에 대한 손상 차손이에요. 4천억이 넘잖아요. 영업권이 훼손이 돼서 4천억 손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측정할 수가 없어요. 4천억 잡을 수도 있고요, 5천억 잡을 수도 있고요, 3천억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평가 손실은 그 금액이 큰데 또한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영자나 또는 투자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영성과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서 평가되는데요. 각각 현금흐름표와 손익계산서에 보고되어집니다. 이때 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경영성과가 현금 유출입, 수익 비용 발생의 차이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본다면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미수금, 선수금 때문이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차이로 인해서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선수금, 굿뉴스입니다. 매출 채권, 배드뉴스예요. 수익이 발생했지만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수익은 배드뉴스예요. 부채가 발생했지만 비용을 이끌지 않는 선수금, 이거는 굿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산평가 손실인데요. 감가상각비, 자산손상, 대손상각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 금액들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실 금액을 임의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목하셔야 되고 투자자들에게도 정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발생주의 정보를 사용해서 손익계산서를 봐올 필요가 있는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무엇을 봐야 할까요? 흔히 재무제표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것처럼 연결과 있고 일반적인 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 안에서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게 또 있네요.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또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제조업의 손익계산서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 기업의 마켓에서의 파워가 좋아졌느냐 훼손됐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신 기업의 사례를 보면은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업의 마켓에서의 파워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경영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매출 총이익 정보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흔히 말하는 원가율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 즉 원가율의 나머지가 되겠죠. 그럼 매출 총이익률이 되는데요, 이 원가율과 매출 총이익을 통해서 그 기업의 경쟁력, 특히 원가 경쟁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이 40%가 넘죠. 엄청난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납니다. 매출 총이익률만 갖고는 그 기업의 정확한 원가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판관비도 들어가고요, 관리비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야지만 매출 총이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판관비가 매출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판관비가 매출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입니까? 무려 90%예요. 그러니까 아까 매출 총이익은 원가 경쟁력이 엄청 높게 나왔죠. 하지만 판관비를 고려해 보면 아이고 다 판관비로 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판관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업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판관비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판관비 중에서 바로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 상각비입니다. 이 금액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를 이기는, 즉 현금을 동반하지 않는 비용이죠. 이 금액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비용은 크지만 실제로 현금은 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연구개발비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비는 비용 처리됐지만 사실 연구개발비는 그 기업이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무형의 잠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숫자만 갖고 의사결정하면요 유용성이 떨어져요. 여러분께서 바쁜 시간 가운데 저와 같이 이런 걸 보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포인트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판관비를 매출 총이익으로 나눠서 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89, 2022년도에 92, 2023년에 판관비가 매출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죠. 하지만 이 판관비 중에서 현금을 동반하지 않은 감가상각비와 자산성이 있는 연구비를 제외하게 되면요, 이거를 우리가 성과 판관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2021년에 79, 2022년에 83으로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74로 개선됐습니다. 의사결정이 전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까지 뺀 나머지 영업이익이 그 기업의 성과를 보는 본연의 성과의 가장 중요한 손익이 되겠습니다. 이 영업이익을 우리가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요, 아쉽게도 이 기업은 매출 총이익률은 40%가 넘었지만 높은 판관비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의 낮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 빠른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업이익 그냥 쓸 수 없어. 왜냐하면 판관비와 판관비 안에 있는 감가상각비와 연구개발비를 고려할 수 있겠죠. 즉 영업이익에다가 상각비와 연구개발비를 오히려 더해줘서 그 효과를 고려한다면 이를 성과 영업이익률이라고 저희는 부르겠습니다. 2021년에 보시면 8.6%라 그냥 영업이익률보다 2배 가까이 높죠. 그리고 2022년에 가면 7.1%로 떨어졌지만 2023년에 보시면 10.6%로 2023년 그냥 영업이익이 2.4%니까요.
전혀 다른 의사결정이 돼요. 최소한 10%가 넘는다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과 영업이익률까지 볼 줄 아는 경영자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의사결정에 왜곡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영업이익에서 그 외 영업의 손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분법 손익입니다.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20% 이상, 50% 미만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을 관계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계기업에 투자해서 얻는 손익을 지분법 손익이라고 합니다. 이 지분법 손익이 관계기업 투자가 많은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손익이 됩니다. 다만 이거는 투자해서 평가한 거죠. 아직 실제로 돈 들어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영업의 손익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금융비용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금융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눠줘 보면 깜짝 놀랍니다. 2021년도에 금융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눴을 때 비중이 0.4%였는데요. 2022년도에 69%로 증가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162%니까 금융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더 많죠. 흔히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이 금융비용 안에는 다양한 비용이 있어요. 이자 비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즘 우리나라 같이 기축통화가 아닌데 달러가 막 상승했을 때 외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융비용 안에서도 이자 비용만 고려한다면 역시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보신 것과 달리 2022년도에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눴더니 0.39가 나오고요. 2023년도에는 0.87, 아까는 1이 넘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란 뜻입니다. 0.87 수준으로 다른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숫자는 볼수록 우리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영업손익을 고려하고 나면 법인세 빼기 전 손익이 나오는데요. 흔히들 법인세 빼기 전 손익도 그냥 도외시하고 버리세요. 이 정보를 버려버리세요. 여기도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바로 영업손익과 법인세 손익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 수치가 가깝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기업이 그만큼 본연의 영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례를 보시면은요, 영업손익과 세전손익이 2011년도에 315%, 영업이익이 많아요. 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만큼 영업의 효과가 많다니까 영업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2022년도에 가면은요, 마이너스 636%예요. 영업이익은 6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법인세 차감 전 손실이에요. 938억. 야,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영업해서 다른 거에 다 빼기고 있다는 뜻이죠. 그거는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는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현대차의 영업 집중력은 어떨까요? 요즘 현대차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영업이익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비교해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79%, 83%예요. 그러니까 1에 가까이 못 가고 있죠. 영업의 집중력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익계산서 보면 뒤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밑에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타 포괄손익 항목들을 보면 어떤 거냐면요, 자산을 평가해서 생긴 손익이에요. 즉 실현된 손익은 아니고요, 미실현된 손익입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 가격이 올랐어요. 아직 처분하진 않았지만 이걸 재평가해 봤더니 10억이 올랐다. 그거 당기순이익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기타 포괄손익에 넣어줘서 실현된 손익과 실현되지 않은 손익을 구분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기타 포괄손익이 나왔느냐면요, 국제회계 기준 IFRS를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이 국제회계 기준은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분하지도 않았는데 평가에서 손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평가 손익을 마치 실현된 손익과 합쳐버리면 의사결정에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현된 손익은 어디로? 당기순손익으로, 실현되지 않은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내서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합친 총 포괄손익을 보여주는 것을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 소위 IFRS의 도입으로 기존에 우리가 쓰던 손익계산서 이외에
포괄손익계산서가 탄생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익에 기타 포괄손익을 가산해서 총 포괄손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기타 포괄손익은 국제회계 기준이 공정가치 중심으로 자산을 평가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자산의 평가로 생긴 미실현손익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산평가이익이나 금융자산평가손익이 되겠죠. 손익계산서는 매출 총손익, 영업손익,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 당기순손익의 4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수익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손익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각 손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의사결정에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그대로 갖다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현금 유출을 동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나 자산성이 있는 경상 연구비를 영업이익에 가산해 본다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손익을 혼자 놔두지 않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수익성 지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수익성 지표는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매출의 기준으로 창출된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는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두 번째로 투자한 총자산, 이때는 기초금액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기초 총자산 대비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얼마냐를 보는 총자산 영업이익률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히 총자산 영업이익률, ROA라고 부르는데요. 영업이익 대신 순이익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총자산과 비교했을 때는 본연의 가치 창출한 중요한 금액,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자본이익률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본은 누구 거죠? 주주 거죠. 주주 입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투자한 자본을 활용했느냐, 그걸 보는 게 자기자본 이익률, RO입니다. 이때 이익은 총자산 이익률과 달리 순이익을 쓰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은 이자 비용 같은 거 다 빼고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을 의미하거든요. 총자산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을 계산할 때 다 영업이익을 쓰거나 다 순이익을 쓰는 게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시간을 같이 생각해 본다면 정확히 총자산 이익률도 영업이익을 쓰고 자기자본 이익률은 순이익을 쓸 때 좀 더 명확한 수치의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률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매출 총이익률 또는 영업이익률이요 40%가 넘는 경우, 우리 앞에서 그런 사례 보셨죠? 이런 경우에는요 원가 경쟁력이 독점적 수준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에서 40%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요 이익을 얻는데요, 이 이익이 초과이익을 얻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원가가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위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기업들은요 10%에서 20% 사이의 매출 총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과이익을 없을 정도로 그 시장이 완전 경쟁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일 피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먹거리가 없어요. 퇴출 전략이 살아남을 전략입니다. 이 퇴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빅체인지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보는 수익성 지표, 바로 총자산 이익률인데요. 분자 뭐 쓴다고요? 여러분, 영업이익을 씁니다. 분모는 기초 총자산을 쓰는데요. 이 총자산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이거를 분해해 보면은요,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과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으로 분해해 볼 수 있겠죠. 이때 영업이익률 나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죠. 이게 마진율이에요. 그리고 매출액 나누기 기초총자산, 이건 자산 회전율입니다. 결국 한 기업이 총자산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마진율을 높이거나 회전율을 높이면 된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리 2023년 삼성전자의 아직 재무 정보가 발표가 안 돼서 2022년도일 것 같고, 삼성전자, 애플, 그리고 TSMC 세 회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자산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애플이 34%로 가장 높아요.
그리고 TSMC가 바짝 쫓아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마진율을 보면 좀 의미가 달라요. TSMC가 마진율이 거의 50%죠. 그리고 애플이 30%, 삼성전자가 15%예요. 고가 마진, 명품 정책을 피고 있는 게 TSMC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율을 보시면 애플이 1.12로 가장 높습니다. 애플이 고가 마케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애플은 회전 정책을 피고 있죠. 우리 시간이 지나면 애플 계속 우리 바꾸잖아요. 그게 애플의 경영 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TSMC가 0.61이고 삼성전자는 0.7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마진율도 중간에 껴있고 회전율도 중간에 껴있는 약간 어정쩡한 모습인데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마진율을 높일 건가 회전율을 높일 건가 경영의 방향을 명확히 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성 지표, 자기자본이익률을 볼 텐데요. 이 자기자본이익률의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모가 자본이고 분자가 순이익이라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의 자산의 효율성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랑 연관성이 높냐면요. 바로 주가랑 연관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주가를 띄우려면은요.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아야겠죠. 어떻게 주가를 띄울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역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그리고 총자산 나누기 자본이 되는데요. 앞에 두 개는 뭐랑 똑같습니까? 총자산 이익률과 똑같죠.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기업이 총자산 이익률이 올라가면 자기자본 이익률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총자산을 나눈 자본이 남아있죠. 총자산이 동일한데 자본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총자산 이익률의 레버리지 효과가 좋아지겠죠. 총자산은 동일한데 자본이 작다는 건 뭐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부채가 커진다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를 잘 일으키면 총자산 이익률을 통해서 자기자본 이익률이 올라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와 애플, TSMC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자본 이익률과 기업 가치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먼저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가 10, 애플이 34, TSMC가 30이에요. 그런데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까지 고려한 자기자본 영업이익률을 보면은요. 애플이 무려 189%예요. 부채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TSMC가 51%. 애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채를 상당히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기자본 영업이익률이 14.4%. 거의 총자산 영업이익률과 차이가 없죠. 부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가 나누기 총자산한. 이건 뭐죠? 총자산 대비 시가. 총자산 일원에 대한 시가의 평가를 봤더니요. 애플은 7.74예요. 자산 일원에 대해서 가치를 7배 해줍니다. TSMC는 2.8, 훨씬 더 낮죠. 왜? 자기자본 이익률이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89대 51.7%니까. 시가 나누기 총자산한 것도 정말 똑같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라운드로 하면요. 그리고 아쉽게도 삼성전자는 총자산에 대해서 시가의 평가가 1도 안 되는 0.87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부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경영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표적 수익성 지표로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총자산 이익률,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이 사용되어지죠.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원가 경쟁 우위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총자산 이익률은 영업이익의 사용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 총자산 이익률은 영업이익률과 자산회전율로 분해할 수 있는데요. 이걸 분해해 보면 어디에 우리가 약점이 있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본 이익률은 순이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자본 이익률의 의미는 뭘까요? 기업 가치, 즉 주가와 연관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령 동일한 총자산 이익률이라 하더라도 부채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면 자기자본 이익률의 상승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